이 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얘기해 주신 게 록펠러 의원이 드디어 그 데이터 브로커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법안과 그 규제가 발동이 됐나요? 그때부터 2013년도잖아요. 근데 진짜 법 하나 만드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럼요. 그럼요. 제가 선거제도 개혁하다 보니 지금 뭐 2016년부터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3년 만에 패스트트랙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알 수 없잖아 지금. 아직도 알 수 없죠. 본회의 가봐야 알죠. 본회의 가서 무슨 일이야 진짜. 어쨌든 연방 차원의 이제 시도였었죠. 그때 록펠러 의원 같은 경우. 근데 록펠러 의원이 바로 2013년 14년도에 바로 정치에서 나이가 많았고요. 바로 사임을 합니다. 은퇴합니다. 정계에서. 중순 때도 나이가 이렇게 많나요? 네, 이게 마지막 이 사람의 마지막 법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치적인 활동이었고 바로 직후에 사실은 이 사람이 정계 은퇴를 먼저 선언한 다음이어가지고 이 보고서 냈을 때가 법안 발의가 안 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법안 발의는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계를 은퇴를 했고요. 그 어쨌든 연방 차원에서 록펠러 의원에 의해서 이제 데이터 브로커 규제 법안을 제정을 하려던 시도가 그때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법안이 이제 계속 이 회기 지나면 폐기되고 뭐 이러면서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니 그분은 이걸 하시고 은퇴를 하시지 그냥 은퇴라 부르시면 어쩐다. 너무 늦게 알아냈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이 록펠러 의원의 보고서를 계기로 해서 그다음 데이터 브로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데이터를 어디서 데이터의 출처나 수집 경로와 방법은 벨에 가려져 있는 상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규율하는 법률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소비자 정보 수집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제약 없이 데이터 브로커들이 전 세계에서 소비자 개인 정보를 이제 수집 축적하고 가공해가지고 은밀한 암시장 같은 그런 데이터 거래 시장에서 일반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인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 정보나 사생활 정보가 수집돼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근데 열심히 거래되고 있어요. 데이터 브로커들로부터 개인 정보를 사는 구매자들이 실제로 누군지 어떤 목적으로 사가는 건지 어떤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구매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어떤 직접적인 피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소비자 뭐 연대라도 해가지고 이건 뭐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럴 텐데 뭐 청구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정보가 어떻게 거래되는지 어디로 알아야지. 갔는지 뭐 확인할 길도 없고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또 어떻게 팔렸는지 뭐 어디로 팔렸는지 잘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법안이 뭐 통과도 안 됐고 하니까요. 독보석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적절한 법적 규제가 없는 빅데이터 플랫폼도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점이 마찬가지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제 최근에 있었던 페이스북과 관련된 페이스북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데이터 스캔들. 뭐야 이거 페이스북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데이터 스캔들 이게 뭐예요? 영어가 5개나 나오네요. 진짜 어려워요. 2016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최근에 이제 리브라 청문회 때도 이걸 계속 국회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죠. 페이스북 너희 믿을 수 없다. 바로 이 사건인데요. 2016년 미국의 대선이 있었죠. 11월에. 이때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줄여서 이제 CA라고 부릅시다. 너무 기니까. CA라는 영국의 정치 컨설팅 업체가 있는데 얘네들이 8,700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빼돌려 갖고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는 것이 18년 3월에 CA 직원의 내부 고발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아니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세계를 바꾼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면은 이거 뭐 탄핵감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CA라는 이 업체가 이용자 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린 사실을 이미 1년 전인 2015년에 확인을 하고 CA한테 요구를 했어요. 너희들 이용자 정보 삭제해라. 이렇게 했는데 CA 놈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안 지운 거야.
요게 데이터 브로커가 흔히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이게 빅데이터 업체가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활용하도록 이걸 팔아먹긴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그 사람들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요.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투표율은 힐러리가 더 많이 얻었거든요. 그 선거인단에서 뒤집어져 갖고 트럼프가 당선된 거니까 미묘한 차이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겠죠. 이런 문제가 터질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전 해부터 경고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주커버크도 이제 알고 있었겠는데 주커버크 입장은 뭐였냐면 제3자가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입장을 이제 되풀이하면서 잘 빠져나간다. 이용자 데이터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2019년 7월 올해 페이스북은 미국의 연방공정거래위원회하고 얘기가 돼서 이제 합의를 봤죠. 어떻게 50억 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던 거네요. 모르던 사이에 6조 원 정도고요, 벌금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 벌금을 6조 원을 낸다? 이거 참. 그래도 줄인 거예요. 그것도 끄떡 없어요. 근데 미국은 이제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벌금을 물릴 때 어마어마하게 벌금을 물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CA 사건은 트럼프 선거 캠페인뿐만 아니라 그 영국의 브렉시트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다 맞아요. 다 개입이 돼 있었던 거여서 사실 이제 상업적 목적으로 사람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 개인 사생활 정보를 이렇게 막 사고 팔면 이 소비자한테 무슨 구체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거든요. 뭐 업체들이 더 잘 물건을 잘 팔아먹을 더 많이 팔려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용되는 거에 대해서 그때 세상이 좀 화들짝 놀랐고요. 놀랄만하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데이터 브로커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소비자 사생활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어쨌든 여론의 분위기 반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는 사실이고요. 이게 CA 스캔들이 끝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계속되고 있는데 2018년 10월에는 그 CA 스캔들 이후에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약 5천만 명의 이용자 계정이 해킹당한 사실을 파악을 했어요.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야. 해킹을 당했는데. 스캔들 터지고 나서 50억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6조 원 되는 벌금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은 약속을 한 게 이 보안 시스템 더 강화하겠다는 걸 이제 약속을 했고 그걸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걸 사후적으로 이제 깨달았고. 그러니까 해커들이 페이스북 기술자보다 더 실력이 좋다는 얘기죠. 그렇지. 해킹당한 걸 아니까 뭔가 조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킹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9천만 명의 이용자를 강제 로그아웃 시켰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그렇겠죠. 사람들이 있었었어요. 왜 로그아웃 됐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몇만 명 정도가 이게 여기에 그 해킹 정보에서 빠져나갔던 피해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강제 로그아웃 됐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 4월이죠. 얼마 안 됐는데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 5억 4천만 건이 이건 또 뭡니까? 5억 4천만. 그 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 이 클라우드 컴퓨팅 이 웹 서버에서 유출이 돼가지고 멕시코의 미디어 기업에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뭐 5억 4천만 건이면 그냥 저희도 그냥 당연히 들어갔고. 근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누군가 어떤 해커가 추적해서 알아냈던가 하여튼간 그래요. 최근에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 이 멕시코 기업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다 추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심각성이라는 게 이용자가 동의도 하지 않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계속 해킹당하거나 유출되고 있었다라는 이런 거고. 저는 페이스북에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옆에 무슨 버튼 같은 게 있어서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절대 정보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버튼 같은 게 있어가지고 페이스북 이용이 안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가? 그게 저도 요즘에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들어가서 개인 정보 걸 굉장히 다 공개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용하고 하는지를. 근데 이거를 동의를 안 하면 서비스를 이용을 못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유출하고 사생활 침해가 물론 페이스북에 한정된 문제는 분명히 아닌 거고 사실은 페이스북보다 더 무시한 데가 있죠. 구글입니다. 왜냐하면은 페이스북은 우리가 보통 페이스북
얼마나 자주 들어가세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들어가서 뭐 포스팅을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사람은 자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아주 간혹가다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구글은 사정이 달라요. 그렇죠. 구글은 그냥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이버를 많이 쓸지 모르겠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네이버는 검색 능력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검색하려면 구글 들어가서 하고 전 세계 다 구글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좀 미국하고 사정이 비슷해졌는데 구글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지메일하고 유튜브거든요. 그렇지. 근데 유튜브가 들어왔다. 이제 맞다. 지메일은 거의 다 쓰기 때문에 우리 한번 거기 크롬을 한번 보세요. 또 우리 브라우저가 다 크롬 쓰잖아요. 맞아. 크롬을 딱 보면 크롬 맨 오른쪽에 자기 구글 계정이 항상 로그인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컴퓨터 활동은 구글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이건 페이스북 내부 활동만 하는 거지 구글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은 페이스북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보 수집한 정보의 양도 많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구글 사이트에 하고 앱을 통해서 보내는 시간이 뭐 페이스북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정보 추적에 보면 모든 거랑 다 봤을 때 페이스북보다 알파벳 그룹이라고 부르죠. 얘네들 모회사 홀딩이죠. 지주회사. 그렇죠. 지주회사 이름이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 이제 이거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사진이 보이거든요. 내가 설정한. 그게 돼 있으면 사실 사용하기가 편리해요. 지메일도 바로 연결되고, 그렇죠. 유튜브도 바로 로그인되고 그러니까 계속 열어두고 있거든요. 나도 써요. 그렇게 보통은 계속 쓰는데 뭔가 좀 이제 좀 중요한 검색을 할 때 전 그래서. 아예 거기서 빠져나와. 어떻게 빠져나오면 되냐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점 3개짜리를 클릭하면 게스트 창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게스트 창은 이제 그게 로그인이 안 된 상태야. 게스트 창을 열면 새로운 크롬이 떠요. 화면이 하나 더 떠. 그러고 나서 이제 덕덕고를 쳐서 덕덕고를 들어가. 덕덕고 아시죠? 저번에 알파조 얘기했죠? 맞아. 알파조 덕덕고 알려주셨지. 덕덕고로 들어가서 검색하면 이제 확실히 구글한테 정보를 덜 준다. 근데 귀찮잖아요. 졸라 귀찮네. 엄청 귀찮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희쌤님 말씀은 뭐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의미,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는 의미 있게 뭐 저항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 저항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 저항을 모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제 기후 얘기할 때도 삐딱이님하고 얘기했었잖아요. 개인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개인의 행동을 모은다고 해서 지구 가열의 추세를 뒤집지는 못한다. 맞습니다.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 문제에도 법적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한 얘기인데 개인들이 이렇게 개인들의 문제의식을 갖는 건 궁극적으로 전체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야겠죠. 응원이랑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고 사실 이 사생활 영역의 디지털 기술이 침투하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말 하루 24시간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도 데이터가 수집이 이렇게 일상화되고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실제로 생산과 소비 형태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장점도 분명히 있죠. 편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 그다음에 사생활 보호, 권리 침해도 그만큼 또 일상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개인정보의 불법적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도 지금 점점 증폭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편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여론의 왜곡, 정치적 목적의 어떤 이 개인정보의 이용, 악용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근데 업계를 주로 중심으로 해서 재계 입장에서는 정보 주체의 인권이나 사생활 보호 이런 것들은 다 구시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 경제 지금 뭐 데이터 디지털 혁명의 시대, 데이터 경제 시대가 오는데 이 요구에 맞춰서 과거에 있었던 이 데이터 규제를 개인정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지금 더 거세지고 있는 우리나라 때는 난리도 아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업계의 요구는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가치와 사실 양립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이 규제를 막 풀어달라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최소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가치만큼 그걸 그러니까 업계의 주장, 그러니까 상업적인 이 경제적인 이런 요구만큼 헌법에 대한 헌법적 가치, 사생활보호 헌법적 가치를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생활 보호법이 막 도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의식들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업적인 목적이 더 우선된다가 아니라 상업적 목적만큼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들이 커지고는 있다. 그래서 2018년도에 EU가 정보 주체의 데이터 통제권을 훨씬 더 강화한 개인정보 보호 법률안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거든요. 그거에 뒤를 이어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가 유럽의 아까 얘기했던 개인정보 보호 법률 GDPR이라고 부르는데 이 선례를 따라서 강도 높은 소비자 사생활 보호법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 차원의 법이 아니라 모든 거를 주법으로 만들어요. 사생활 보호법도. 그 뒤를 이어서 뉴욕주는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더 강화된 사생활 보호법 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버몬트주에서, 그러니까는 2018년 작년이죠. 데이터 브로커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몬트주의 법은 아까 록펠러는 연방 차원의 법을 준비한 거고 연방 차원에서 안 되니까 버몬트주에서 먼저 데이터 브로커 규제 법안을 먼저 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최초의 그 데이터 브로커에 의한 사생활 침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졌고요. 물론 주 단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주요 내용을 보면은 불법적인 데이터의 획득 및 이용 금지 의무, 그다음에 데이터 브로커 등록, 데이터 브로커를 이제 등록을 하게 했어요. 예전에 아예 존재 자체가 파악이 안 됐는데 최소한 등록해서 어떤 애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 됐고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 가치들을 이제 들어가긴 했고 소비자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 의무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에서는 사생활 보호 법률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 뉴욕, 버몬트 이런 일부 주에서 기존의 사생활 보호법이 주법으로는 있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수준의 정보 주체 권리를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법 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미국에는. 그런 미국에서조차 소비자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권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권도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근데 맞아요. 어쨌든 강력하게 지금처럼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는 거는 확실한. 버몬트 하니까 버니 샌더스 생각나네요. 그 버니 샌더스가 영향을 미쳤나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버몬트 상원이니까. 지금 미국 여론도 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제를 좀 해야겠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악시오스라는 미국의 인터넷 미디어 업체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보다 더 유명한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팀 쿡. 이 사람하고 작년 11월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팀 쿡한테 물은 거야. 팀 쿡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연히 저는 규제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치, 애플이니까 애플 경영자 미국 기업은 다 싫어하죠. 안 좋아하지만 경제학에서 배웠듯이 자유시장은 불안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수적이다. 그런 이제 상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그래서 팀 쿡하고 이제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악시오스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이 ICT 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ICT 기업에 가해지는 규제가 적절한지, 적당한 수치인지 요에 대해서 대규모적인 설문을 실시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응답자의 결과가 응답자의 55%가 ICT 기업에 대한 현행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 개인정보 이슈 등 최근 사건에 미뤄볼 때 ICT 기업은 더 엄격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기 때문에 미국민들의 여론도 시장에 대한 이런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연방 차원에서 뭔가 움직임도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앞으로 추이를 좀 예의주시하도록 하고 법적 규제 말고요. 이 문제를 뭔가 스마트하게 해결할 대안은 없을지. 그러니까 우리가 또 대안을 중요시 여기는 조직이다 보니까. 대안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규제는 해야 돼요. 법적으로도. 법적으로 규제를 해서 이걸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해라라는 규제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는 이제 명확한 거고 사람들도 그걸 원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디지털 이 데이터 경제 촉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한편에 업계를 중심으로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 경영계. 그 다음에 사생활 보호 가치가 이윤 추구의 논리에 희생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지금 막 이제 정면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중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CEO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ICT 기업들 뭐 페이스북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그다음에 구글 뭐 이런 애들 실리콘밸리 출신들의 이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개인 정보를 막 수집하고 사용을 하고 있으니 연방 정부 차원에서 빨리 규제를 도입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동시에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데이터 중개 시장 공개적인 데이터 중개 시장을 설립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중개 시장이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중개 시장이 데이터를 거래하는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주식 거래하듯이 공개 시장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데이터 거래 시장이 은밀하다고 그랬잖아요. 암시장이었잖아요. 가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중개 시장 그냥 주식 시장처럼 공개적으로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공개적으로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팀 쿡이 그 시선 주간지 타임즈에다가 오피니언 기고를 하나 실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당신의 모든 정보를 노린 시장은 지하 경제 속에서 당국의 어떤 규제를 받지도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암시장이다. 데이터 장사꾼들, 아까 얘기한 데이터 거각꾼들이 규제나 입법기관과 소비자들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데이터 경제가 그림자 경제다. 섀도우 이코노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 비유를 그렇게 하면서 무분별하고 이렇게 은밀하게 개인의 사생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은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 세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이거 공개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은밀하게 하지 말아라. 이를 위해서 연방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연방통신위원회, 규제 당국이 먼저 데이터 중개 시장을 너희들이 나서서 설립을 해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까지 은밀한 거래를 양성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브로커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해서 중개 시장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만들어라. 양성화를 해라. 그래서 개인 정보의 2차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자. 우리가 주식을 공개 시장을 만들어서 상장 주식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해서 상장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거래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투명하고 관리하느냐? 데이터 중개 시장 공개 시장이죠. 공개 시장에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용자 같이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런 기업들을 등록을 일단 시켜야 돼요. 너희들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체들이야. 등록을 일단 시켜서 이제 관리를 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공되고 처리되고 되는지를 추적하고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걸 마련해야 된다. 요거 마음에 든다.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없애라. 아니면 난 동의한다. 너희는 내 데이터 가지고 내가 데이터 줄 테니까 거래해가지고 나한테 맞춤형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이런 걸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든지 아니면 난 그거 싫으면 우리 왜 개인정보 할 때 우리 이거 체크할 때 서비스 그러니까 마케팅 하지 말라고 체크하듯이 나는 내 개인정보 너희들 쓰지 마. 삭제권도 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ICT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먼저 강화를 해야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규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거래를 하게 하는데 공개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하는데 투명하게 이런 규칙을 지켜라. 이제 이렇게 예외적으로 거래시장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팀쿡이 제안한 데이터 공개 거래시장의 얘기인 거고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음성적으로 지금 개인 대 개인,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이죠. 1대1 간의 사적 거래 형태로 지금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거래시장을 공개시장으로 전환하자 이런 뜻이고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개인 사생활 정보 거래시장의 룰을 만들어라. 다 등록시키고 룰을 만들어라. 그리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거래시장을 만들면 개인정보의 이런 음성적 거래가 갖는 문제점을 다 해소하고 개인정보 거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이거를 이렇게 해야 더 개인정보 거래가 활성화된다. 그런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규제가 전혀 없는 음성적 거래, 뭐 팀쿡 얘기에 의하면은 섀도우 이코노미. 근데 이거를 좀 암시장 이름 좀 이상한데 섀도우 이코노미가 멋있어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적절한 규제와 병행되는 공개 시장에서의 거래가 훨씬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좀 허전한 부분이 있고.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산업자본주의 시대에서 디지털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이런 이 시대적 엄청난 거대한 전환기의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디지털 성장이 이제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막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기술 혁신이 우리한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개인정보와 관련한 데이터가 기업의 생산성을 획시기적으로 지금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와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원천이다. 그리고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이런 인식은 지금 아까 분명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인데 그렇죠. 개인정보나 사생활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는 시장을 이렇게 감춰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섀도우 이코노미에서 그냥 블랙마켓처럼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개인 사생활 데이터 시장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유력한 해법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개 거래 시장 제도가 투명성을 보장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부의 공정한 배분에 관해서는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다.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허전했구나. 그런가 봐. 네, 뭔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잖아. 그렇죠. 실행력이 투명한 거래해봤자 뭔 소용이야. 그러니까 맞아. 우리 이 시대에 또 가장 큰 화두 중에 한 약간 불평등의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 정의에 있을 공정의 맞아요. 이슈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거래하면 투명성은 높아지는데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수익을 우리가 공정하게 배분하는 거야? 라는 이 관점이 여기에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게 개인 사생활 데이터가 재산적 가치를 갖는 상품이 됐어.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누군가가 이걸 거래해서 돈을 벌어. 그러면 누구한테 얼만큼 그 재산적 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보장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제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네네. 그래서 이 배분의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배분의 문제가 당연히 동시에 제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분석 업체한테만 재산권적인 권리를 인정을 해서 수익 니네들이 알아서 너희들 사이에서 나눠 가져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정보 주체인 소비자 개인에게도 재산권을 인정할 것인지 이런 얘기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렇죠. 거에서 정보를 가져가다가 너희들이 가공해서 쓰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니네들끼리만 나눠 가질 거야? 우리도 한테도 재산권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된다. 그렇죠. 해봐야죠. 그렇죠. 해봐야죠.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개인정보 공개 시장이 만들어져서 투명성은 보장이 됐는데 거기서 발생한 수익은 ICT 기업하고 데이터 브로커들끼리 서로 나눠 먹는 그렇죠. 이런 독식하는 이런 시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억울한 게 소비자 입장에서 이 개인정보 거래 시장이 생겼다고 하면 그 원재료를 제공하는 건 소비자잖아요. 저희 개개인의 소비자들인데 그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에 저는 이 소비자도 몫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엑시엄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네. 세계 최대 데이터 브로커가 업체 엑시엄이 2018년도에 자기 전 세계 자사 고객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할 건 다 하고 있네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이 시장을 어떻게 할 건지가.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네들 막 규제가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네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사생활 보호에 관한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되게 재미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설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몇 개만 제가 뽑아왔는데요. 나의 정보는 나의 재산이고 내가 원할 경우에 내 정보를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인들 이게 전 세계를 다 했는데 요 설문은 미국에서만 했어요. 미국인 응답자의 76%가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정보가 돈이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보를 거래할 수는 있으나 내가 원할 경우다라는 것도 전제가 그렇죠. 있는 거죠. 내가 원할 경우에는 내 정보를 거래할 수 있어요. 굉장히 실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이익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내 정보를 거래하는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거래 거에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76%가 찬성했다. 그런데 내 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집해서 나에게 최상의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업체에게 이를 판매하는 서비스에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33%만이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뭘까? 정보 유출과 뭐 이런 거에 민감한.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 정보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수집해다가 돈을 나한테
돈을 준다고 해도 싫다. 돈을 주고 내 정보를 합법적으로 샀으니까 이걸 다른 업체한테 팔아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관심 있냐 그랬더니 33%만 관심 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거래는 좋은데 내 정보를 설사 나한테 돈을 주고 보상을 한다고 해도 내 정보가 막 이렇게 막 거래되는 거는 아직은 미국인들이 거부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직은 유보적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개인정보 거래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응답자의 75%가 기업체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저는 나머지 25%가 궁금하네요. 아니 당연하지. 모른다는 대답도 있었을 거고요. 가파 관련자. 그다음에 나를 포함한 소비자가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응답한 사람 비율은 11%에 불과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공개시장이 거래가 돼서 이게 막 자유롭게 거래가 됐을 때 그 수혜자는 그러니까 기업체들이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미국인의 절대 다수가 개인 정보의 어떤 개인 사생활 정보의 상품화가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이윤 추구의 수단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번 그 액시엄의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정보의 거래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 거래 시장을 공개화하는 거 있잖아요. 공개 시장화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예 못하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이익 배분의 불공정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그때. 그래서 정보 주체인 소비자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데이터 배당 제도.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이렇게 데이터 배당 제도 우리 지난번에 그거 했었잖아요. 환경 생태 배당을 그렇죠. 나중에 개인적으로 배당을 하지만 어쨌든 개별적으로 소비자한테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돈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n분의 1로 나눠주는 이 데이터 배당 제도 이게 대안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데이터 배당. 우리 이렇다 해서 간혹 다른 주제. 슈퍼바이저님이나 무슨 또는 삐딱이님도 조금씩 다른 적이 있죠. 시장을 활용하여 투명한 거래를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데이터 배당을 통해서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해소하는 문제, 이 두 개를 병행한다는 대안이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봐요. 늘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서 어쨌거나 우리가 초기에 다뤘던 것들은 이제 어떻게 세금을 내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빅데이터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 소비자 개개인들은 그거에 대한 수익이 어떻게 배당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런 불공정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그러면 데이터 배당이 가능하게 하려면 또 이제 기본소득 전문가인 우리 찬희 쌤 요즘 기본소득 강의하러 다니시냐고 바쁘신데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도덕적으로건 실질적으로건 데이터의 원천 생산자인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수익이 분배되는 것은 사실 당연한데요. 지금 물어보셨듯이 방법이 간단치가 않아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플랫폼 기업한테 조세를 걷는 건데 이거 우리가 여러 번 다뤘죠. 그렇죠. 고정사업장 문제도 있고 디지털세 부과의 난관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 타에서 다뤘고. 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이제 빅데이터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유 재산, 즉 커먼스로 간주한 다음 빅데이터에 대한 공유 지분권을 설정해서 공유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회 구성원 전부에게 n분의 1로 즉 사회배당 형식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조세를 걷는 것보다 쉬운 게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에 관련된 기업들의 지분 예를 들면 50%를 국가의 공유 지분권으로 설정하고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이 수익을 내서 이제 배당을 칠 때 배당의 2분의 1은 데이터 배당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한테 배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의 50% 지분의 공유 지분권이 설정된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공기업적인 성격을 갖는 거를 공기업이 된다기보다는 사기업의 성격은 그냥 남아 있는데 운영도 이제 그들이 계속 운영을 하지만 이제 배당권의 반을 이제 국가까지 설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국가에 소속되는 사회 구성원들이 배당의 반을 받을 수 있는 배당권을 취득하는 옛날에 이제 제임스 미드라는 이제 경제학자가 주장했던 그런 것을 이제 데이터 배당에 활용해 본 거라고 볼 수가 이거는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공개 시장이 만들어지면 여기 다 민간 업체들이 다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등록한 기업들이 거기서 거래해 가지고
갑자기 수익이 나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거래 수익이 발생하면 거기 50%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죠. 국가가 그냥 가져와서 그러면 그거를 가져가서 뭐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 뭐 방법은 그러기만 이제 법적 제도적 이제 정비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저항도 엄청 세 심할 것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돌파해야 되는 거죠. 이보다 이제 더 급진적인 방법은 이제 플랫폼 자체를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좀 전에 저한테 얘기한 거 사기업으로 두지 말고 공동 소유인 공기업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더 어렵겠죠. 더 어렵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둘도 뭐 조세를 걷는 거하고 비교할 때 어느 게 더 쉬운지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사실 사회의 어떤 트랜지션 전환의 어떤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전환의 관점에서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으고 더 중요한 거는 쉽지 않다는 건 결국 힘들이 모아져야 된다는 거니까 뜻을 모으면서 이런 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힘도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먼 미래 일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이미 데이터 거래소가 만들어져요. 올해. 그게 신용정보거래소가 공개시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금융위의 신용정보의 공개 거래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거래소가 우리 한국 거래소처럼 증권거래소가 이게 공기업이 됐다가 막 민간기업이 됐다 막 하는데 이게 성격 자체가 이게 그 거래 시장이다 보니까 이걸 완전히 민간에서 쟤네들 이렇게 못해요. 이제 정부가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팀쿡도 이걸 정부가 운영하라는 거였었어요. 이 거래소 자체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금융위가 만들려고 하는 데이터 거래소 이거 정부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정보거래소는 이미 연말에 시범사업 들어가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 이렇게 지금 타임테이블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데이터 시장은 아까도 팀쿡이 얘기했던 좀 그래야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 거래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데이터 거래 시장은 대세다. 이거는 아마 말리지 못할 것이다. 지금 오늘 여기서 다루지는 못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거래 시장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데이터들을 뭐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별로 거래 시장이 만들어지고 뭐 기타 등등 다양한 거래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거래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한국 거래소처럼 어쨌든 이거는 그렇게 간다.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 거래 시장은 팀쿡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가 공공이 관리해라 라는 것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먼 미래 일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수익들이 막 발생하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가져가서 쓰라는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개인한테도 나는 내 정보는 팔고 싶지 않아요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삭제권 보장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팔고 싶은 사람 팔아. 근데 내 삭제권 요청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규제 환경들을 정비해 가면서 이 거래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거래를 해야 수익을 추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개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공개 시장이 누가 얼마에서 돈을 버는지가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과세를 하든 뭘 하든 뭘 뽑아내든 뽑아낼 수가 있어요. 소득이 파악이 돼야 뭘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개시장은 중요하다. 그런데 이걸 공개시장만 허용하는 게 아니라 투명성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수익의 추적이 가능해지고 이제 소득이 파악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개인 소비자들한테도 이 재산권을 주도록 하는 뭔가 이 소득 불평등에 대한 문제, 공정의 문제, 이 배분의 공정의 문제 이런 공정한 배분의 문제 제기하는 게 마땅하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먼 미래의 일이 아닌 거죠. 알바소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정부에서도 그걸 좀 준비를 해야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데이터 관련해서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인 어떤 결정권 내가 줄지 말지 삭제할지 이런 거에 대한 결정권도 중요하고 그걸로 이제 공개 시장이 형성이 되면 거기서 발생한 수익의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또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려면 또 정치권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또 대의민주주의 사회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또 그런 제도와 법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또 얼마나 역량 있는 그 정치인들이 그걸 해낼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되게 회의적이에요. 그런 사람 없고요.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못질을 하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러니까 금융위가 이미 이제 2년 전에 발표해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발표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그냥 다 팔겠다는 뜻이어서 신용정보
보호법 있잖아요. 보호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막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몰라요. 근데 그 신용정보보호법을 완전히 완화해가지고 개인 모르는 사이 뭐 동의 없이 그냥 다 풀어버리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막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하여튼 할 일이 많은데 이번 민주당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식으로 뭐 정보가 돈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막 키워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 주소입니다. 마지막에는 조금 암담한 회의적인 말씀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또 우리가 대안을 계속 찾아 나가고 또 힘을 모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또 저희 이렇다의 맞습니다. 또 사명이기도 하고. 자, 오늘 데이터 거래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오늘 이렇다 146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